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 한국을 바꿀 역사 속 DNA를 찾자. 1. 외교관의 롤모델 최치원.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중국의 경제, 사회 이슈는 한국의 경제,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이슈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러한 국가 간의 통합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으며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야 할까?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 오랜 세월 중국, 한국, 일본 문학을 공부한 교육자로서 장차 미래를 짊어질 한국 젊은이들에게 맞는 롤모델에 대해 자주 생각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최치원에 관한 몇 가지 글을 도서관에서 읽게 됐고 그의 놀라운 리더십에 감명을 받았다. 최치원은 12세의 어린 나이에 중국 유학길에 올라 중국의 과거 시험을 통과해 관리에 등용된 우수한 인재다. 조기 유학 열풍에 휩싸인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처럼 적절한 롤모델은 없을 것이다. 사실 최치원은 한국을 넘어 문학, 예술, 정치 모든 분야에서 최고를 꿈꾸는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외교관으로서 그의 모범적인 역할은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국어에 능통하고 외국에서 상황관리가 가능하며 리더가 될 수 있을 만한 정책에 관심을 가진 특별한 지식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국제관계와 통치 분야에서 윤리적 비전이나 인문학의 중요성을 거의 강조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치원은 관리로서의 인성 개발을 위해 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젊은이들이 정치와 정부의 일에 관심을 갖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을 필수로 여겼다. 최치원이 살았던 통일신라 시대는 중국과의 무역 및 문화적 교류가 활발했던 시대다. 마치 오늘날 한국과 중국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 신라의 신분 제도에 따라 성골, 진골 다음에 육두품 등급이었던 최치원은 뛰어난 젊은이였지만 정보 일을 하기에는 기회가 제한적이었다. 그는 고민 끝에 새로운 기회를 찾아 외국으로 가겠다는 뜻을 굳힌다. 중국으로 건너간 그는 양주 시장을 지낸 뒤 당시 당나라 희종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최치원이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에서 시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패의 유혹에 끝까지 저항하는 대단한 청렴 결백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에서 최치원이 행한 정치는 오늘날 글로벌 협력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그는 결정적인 과정에 직접 뛰어들어 관여함으로써 중국을 제대로 알고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 단편적 만남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한국인, 중국인 그리고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장기적으로 함께 일해야 한다. 최치원은 양주에 있을 때 국제관계 혹은 국내 정치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다. 지역 내부의 문화, 사회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참된 통치를 위해 수필과 시 등
문학으로 다른 사람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최치원의 행보로부터 중국과 한국 사이에 어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 그려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아시아 국가와 미국, 나아가 세계의 새로운 평화를 위한 비전과 협력을 이끄는 데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다. 최치원은 지역적이라고 치부하지 않고 스스로 지역사회로 뛰어들어 변화에 참여했고 중국과 한국 사회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소통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문학이란 도구를 이용했다. 그는 문학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 특별한 지식인이었다. 2. 세계적 안보 리더 이순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차지하게 될 새로운 역할과 위치를 생각할 때 한국의 안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은 안보의 개념을 재정의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의 위협을 해결하는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 나는 이 가능성과 관련해 알아야 할 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말하고 싶다. 군인의 용맹함은 전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과감한 개편을 할 수 있는 용기도 군인의 용맹함에 포함된다. 혁신을 통해 한국은 국토의 영역을 넘어 큰 영향력을 가진 안보 분야의 리더가 될 수 있다. 그 모델로 나는 이순신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의 천재성과 군인으로서의 용맹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힘의 원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돈과 특권, 인맥에서 나오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얻는 것이 없이도 명령을 따르며 목숨까지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의 힘이다. 두 번째 힘의 원천이 바로 군인이다. 야만, 잔인함, 탐욕, 무관심의 대척점에 있는 군인의 힘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사실 한국은 고래 사이에 낀 새우 같은 처지의 작은 나라라는 비유를 들을 때마다 나는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점을 찾는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말한다. 리순신은 다른 식자층이 공포에 질려 산으로 숨고 자라나는 아비규환의 순간에도 능력을 발휘해 명성을 얻었다. 그는 당시 식자층 중 일본의 침략에 맞서 일어선 극소수의 사람 중 하나였다. 더 중요한 점은 그는 당시 조선 사회에 만연했던 태만에 반대하며 건전한 방향으로 가려 했다는 사실이다. 리순신의 성공에는 두 가지 열쇠가 있다. 홍익인간의 정신과 믿음이다. 이순신은 승리가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해군 한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사람을 믿었다. 때문에 그를 존경하게 된 사람들은 더욱 효과적으로 서로 협력했다. 이 믿음의 힘은 이순신이 위험하고 대담한 계약을 실행에 옮길 때 병사들이 그를 도와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었다. 리순신에 대한 병사들의 확고한 믿음은 해전 경험이 전무했던 그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참신한 전략을 사용하도록 한 힘의 원천이 됐다. 천재적인 지략과 병사들의 신망은 리순신을 적군도 존경하는 장군으로 만들었다. 다시 한국의 안보 문제로 돌아가보면 미국은 과연 북한을 선제 공격할까? 중국과 미국이 충돌한다면 한국은 양국을 설득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 어렵겠지만 설득은 가능하다. 중국은 대체로 중국인 스스로의 시각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미국 트럼프 정권 또한 이제는 타국의 안보에 큰 관심을 갖지 않으려 한다. 그러므로 한국은 장기적인 전략을 구축해 자체 안보 강화와 국제 협력 관계를 위해 미중 양국을 설득하고 평화를 위한 기본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 박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라고 했다. 한국의 이기적이거나 단기적인 시각은 별로도 의미되지 않는다. 지금은 포괄적인 통합이 필요하다. 정치 이슈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한국은 독도, 박근혜 정부 때 가장 두드러진 위안부 문제, 사드 배치, 미사일 방어를 통한 국방 문제 등에 있어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토론하고 협력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젠 변해야 한다.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토론을 거쳐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에 맞는 성공적 정책을 도출해내야 한다. 공동의利益의 기초의 동북아 평화 질서에 관한 해결책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문제를 풀어나갈 규칙을 정하고 어렵지만 통합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 모든 국가의 존경을 얻어내야만 한다. 3.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학자 정약용. 역사상 오늘날처럼 국경의 의미가 퇴색한 적이 없었다. 이웃나라의 일이 결국 전세계의 이슈가 되는 오늘, 세계인으로서 한국인이 갖춰야 할 소양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국이라는 좁은 틀에 갇히지 않고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요건을 나는 한국의 선비정신에서 찾았다. 선비정신이란 단순히 유교적 교양을 갖춘 사대부 정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인격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며 죽을 때까지 학문과 덕을 쌓아야 함을 의미한다. 대의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불굴의 정신으로 시류에 연연하지 않고 청렴하게 사는 선비야말로 현대사회의 무분별한 물질주의에 대처하는 최고의 롤모델이라 할 수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글로벌 리더의 DNA는 이미 한국인의 피에 녹아있다. 지금 세대들은 예전과 다르게 교육자와 지식인의 역할에 의문을 갖고 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지식인들은 그 스스로가 지적 추구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직업적 의무로 저명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 정도를 학문활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표준은 지식인을 컨설팅 회사의 직원이나 학문활동을 하는 로봇과 다름없이 만들고 있다. 지식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사회를 감시하는 것이다. 사회적 불평등과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오늘날 지식인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유학자 다산 정약용의 업적을 보면 사유하는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철학과 삶을 온전히 통합해 얼마나 다양한 담론을 펼쳤는지 알 수 있다. 당시의 문화, 윤리, 역사를 비롯해 국가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가 담론을 펼치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다. 정약용은 유교 전통에서 가장 독창적인 학론을 펼쳤으며 그의 사상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다양한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 높은 집중력과 놀라운 기억력의 소유자였던 정약용은 중국 고전, 중국과 한국의 역사, 서양과 일본의 학문까지 섭렵한 일본 인물이었다. 뿐만 아니라 철학에서 자연과학, 기계공학, 외교까지 지적 탐구의 범위가 너무 방대해 주제가 무엇인지는 오히려 중요치 않을 정도였다. 그가 가장 주목한 개념은 선비정신이었다. 그는 세상에 윤리적으로 참여하는 선비정신을 지식인에 한정시키지 않았다. 나는 선비정신이 한국을 넘어 오늘날 전세계로 확장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약용은 동시대의 다른 유학자들과는 달리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자신의 도덕적 의무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정약용의 저서에는 문학과 정책, 기술, 미학적 분야까지 윤리적 문제를 일관되게 제시하기에 있다. 한국의 윤리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약용은 선비의 전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 등에도 선비에 상응하는 개념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선비는 글을 읽고 쓰는 지식인으로서 소양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윤리학자로서의 면모도 뛰어나야 했다. 당시 중국의 고등학은 과학적 정밀함이 두드러진 뛰어난 학문이었지만 동시대 사회, 경제적 문제와는 괴리가 있었다. 이 극단적인 괴리는 상류층과 하층민 간 교육적, 문화적 차이를 만들었고 1850년 태평천국 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이 운동으로 중국 경제는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사상적 토대 또한 분열됐다. 이에 반해 정약용은 사회의 건강과 농민의利益에 늘 유념했다. 그는 학문, 연구에 있어 사회와 경제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했으며 전통으로부터 자립하려는 정신과
새롭고도 과감한 사상을 추구하는 정신의 독립성을 동시에 옹호했다. 오늘날 다시 목민심서를 읽어보면 정약용이 조선시대 후기에 마주쳤던 문제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심각해진 듯한 느낌을 받는다. 사회에서 지식인의 역할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지도자들은 자기 고유의 생각을 따르기보다 대중매체 등을 통한 접근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청년의 롤모델을 지식인이 아닌 가수와 배우에게서 찾는 온라인 사막에 직면해 있다. 교수들은 특정 학술지 게재용 논문과 학생들 사이의 인기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적은 무시당하고 있다. 학생은 학교의 제품이 됐고 교사는 학생을 위한 제품이 됐다. 지식인들은 각종 미심적인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피상적인 활동을 한다. 학식은 배움이나 사회봉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면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는 종류의 일이 되고 말았다.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학식을 사회의 실질적인 문제에 적용해야 할 동기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촘스키는 저명한 저서 지식인의 책무 Writers and Intellectual Responsibility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식인의 책임에 관해 깊이 생각해보면 여전히 우려되는 불편한 질문들이 있다. 지식인은 정부의 거짓말을 폭로하며 정부가 행하는 것에 대해 원인과 동기 그리고 때론 숨겨진 의도를 분석해야 할 위치에 있다. 이러한 위치 때문에 서양의 지식인은 정치적 자유, 정보 접근의 용이함, 표현의 자유에서 나온 권력을 쥐고 있다. 또한 소수의 특권 지식인층은 서양의 민주주의로 인해 여가생활, 편의시설, 왜곡과 오해, 이념과 계급 리익에 가려진 진실을 찾는 훈련을 받는다. 이를 통해 현재의 역사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지식인들의 책임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독특한 특권들 때문에 맥도날드 교수가 말하는 시민의 책무보다 훨씬 더 무겁다. 조선시대에는 노암 촘스키가 누렸던 표현의 자유가 가능하지 않았다. 정약용 또한 촘스키처럼 강한 어조로 비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약용은 촘스키의 접근법과 비슷하게 동시대 지식인을 비판한다. 정약용은 적은 인원을 모아 정주의 정책을 통해 조선사회의 넓은 변화, 즉 개혁을 이끌어내려 했다. 비록 개혁은 오래가지 못했지만 이후 한국은 약 200년 이상 정치, 문화, 습관 등 여러 면에서 더 나은 사회를 향한 활력을 찾을 수 있었다. 정약용은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 노력한 인물로 비춰지면서 1930년대에 더 주목을 받았다. 오늘날 정약용은 실학파의 핵심 인물들과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준 지식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가 생각했던 한국의 가능성이 현재 다 발휘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정약용의 위대한 사상과 다양한 노력들은 아직 한국에 직접적인 힘을 미치지 못한 것 같다. 18.